아유, 예. 야, 정말 아동 전문가 오은영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오은영 씨한테 상담 받으려면 뭐 1년을 대기해야 한다고요? 오, 그 얘기를 매번 물어보시는데요. 예, 제가 네네. 의사인 걸 모르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있어요. 네, 박사님인데 의사입니다. 아동 심리학 박사인가는 네. 저도 소아과 아까 뭐 의사. 물어봤어요. 전공이 근데 어떻게 저는 되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예, 정신과 전문의이고요. 아, 근데 이제, 아동 전문이시구나. 이제 저희 과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원래 정신건강의학과를 다 전문의 과정을 하고 네네. 거기서 아주 소수가 예. 소아 청소년 정신과를 다시 전공합니다. 아, 예, 그 동물원의 그 김창기 선생님이 그건데. 네, 맞습니다. 아, 그죠? 네, 예. 김창기 선생님이 학교는 저희 선배시고요. 아, 연대. 또 인턴 레지던트는 저보다 밑에 아하. 하셨고요. 아, 그래. 노규식 네. 선생님도 그런 같은 저기. 아, 노규식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왜냐하면 약간 제자뻘입니다. 왜냐면 아, 제가 노규 선생님이? 네, 오. 우리 그 잘 아시겠지만 이국종가 네. 제가 아주대학병원에서 교수할 때 아. 이국종 선생이 군인이요? 저의 학생이요? 제자였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선생님이네.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알아서 모시겠어요. 제가 질문 드린 건 네. 상담 받으려면 1년 기다려야 된다는데 의사 그 내과 이거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 과 특성이 네. 한 환자를 오래 봐야 돼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에 제가 볼 수 있는 맞아. 환자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기회네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 봤으니까 우리 차로 다 물어볼 거 다 물어보면 돼요. 오늘 진짜 날이에요, 기회야. 잠깐 또 일단 대기실에서 물어보세요. 빨리인데 여기 또 라디오스타 나가고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전화로 가야 예, 워낙 바쁘셔가지고 요즘 유명세도 있고 그러셔서 이제 공중 화장실도 마음껏 못 간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지방을 가거나 그럴 네, 때 휴게소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밖에서 소리가 싹 들려요. 딱딱딱딱 이제 오시는 거예요. 밖에서 똑똑. 그럼 네 그러면 그 오은영 박사님 맞으시죠? 그럼 거기서 상담을 받는 거? 맞잖아요 제가. 맞으세요? 네. 야, 그러죠. 여기 잘 아영미가 또 있어. 두들기고 오서 상담 받으러 오는 거야? 네, 그렇게 왔는데요. 그러면 박사님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야, 진짜 거기서 이 고해상사하지. 엄마들의 마음이. 그럼 진짜 간절하니까. 안에서는 이분 또 놀고 있으니까. 직업 정신이야. 네, 그래서 네, 그럼요. 그럼 이제 놀고 밖에서 저희 둘째가요. 그러면 이제 몇 살인데요? 8살. 와, 이게 가능하다. 이분 놀고 있으니까. 네,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상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제 밖에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답을 못 드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많이 알아봐야지 그냥 이렇게 네네네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러한 변화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의논할 게 있으면 예전에는 문턱이 높았다면 네네, 지금은 맞아요. 어쨌든 좀 와서 의논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부모들의 어떻게 하든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그 간절함과 진심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굉장히 선생님도 정말 기쁘죠. 대단하시고 엄마도 대단하고. 와, 그 상담이 길어지면 저기 고맙습니다 하면서 호두과자 같은 거 쓸. 밑으로 좀. 그럼. 실제로 커피도 주세요. 예, 그죠. 커피도 주죠. 예. 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니, 그래서 방문을 망설이는 장소가 그럼 사람들 많은데 뭐 이런 데인 거예요? 제일 난감한 데가요. 사우나. 뭐 당에서도 그러는구나. 거기서도 물어는 보시거든요. 진짜 그렇겠다. 어떨 때 좀 약간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또 네, 사람이 또 이렇게 그 장소 이렇게 또 서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정말 서로 발가벗은 기분이겠네요. 네, 뭐 그렇죠. 그래도 아니, 그럴 또 때는 저기 얘기가 좀 길어질 거면 일단 탕으로 들어갑시다. 자, 오은영 씨가 국민 엄마 타이틀 때문에 매 행동할 때마다 발목 잡히는 순간들이 좀 많다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술을 자주 먹지는 않는데 저도 뭐 지인을 만나면 저녁 먹고 또 한 잔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대리기사님 이렇게 부르면요.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대리기사님이 저 근데 오은영 박사님 이래요. 그러면 또 갑자기 이렇게 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세팅해 주시잖아요. 해주면 가끔 이제 젊은 분이 저 그거 보고 많이 컸는데요. 이러면 이제 또 얌전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노래도 성격도 달라지고. 자, 오은영 씨. 네. 오은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김구라는 아빠의 정석이다. 정석이요? 네. 부족한 아빠인데요, 제가. 뭐 제가 김구라 씨를 그 아들 글이 네네. 그때 한번 같이 한 적 있어요. 그랬나요? 방송을 같이도 했고요. 네. 대기실에서 좀 같이 오래 있었어요. 저도 오래 있었고. 근데 아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사랑하지. 프렌데디. 우리가 왜 육아의 네네.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시키는 겁니다. 네네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네. 그럼 이제 부모는 자식을 최소한 20년을 키우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포인트네, 포인트야. 그렇게 본다면 김구라 씨가 아들을 대할 때 보니까 좀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지도 아니, 안 해요, 안 해요. 않고 예. 잔소리 효과 없어. 나도 우리 엄마 말 안 듣는데 걔가 내 말을 듣겠냐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심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아들을 맞아요. 챙기고 굉장히 따뜻하고 아이를 존중하고 이렇게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하루에 한 그러시더라고요. 통화하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진짜 국제전화처럼 빨리 끊습니다. 긴 얘기 안 하고. 오늘 뭐해? 그래, 알았어. 한번 병원 가봐야지. 뭐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그냥 끊습니다. 예. 근데 오은영 씨가 얘기했던 아이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표가 독립이라는 말에서 네. 저는 그냥 꽉 깜짝 놀랐어요. 샘 해밍턴도 육아 고수인데 수염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애들이 털보 좋아해가지고. 애들이 털보 좋아하거든. 아니 그거 약간 스킨십 할 때 탈모라는 말 진짜 오랜만이다. 애들이 털보 좋아해가지고. 스킨십 할 때 이렇게 간지러 좋아하고 잡아 당기는 게 좋아하고 그지. 이 간지러운 것도 그래, 좋아하고. 그러니까. 찌까지라고. 유난히 털이 없네. 아빠들은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애기가 안아달라. 근데 안아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주. 선생님 맞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이에요. 아니,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이 길어질수록 오해만 자꾸. 제가 또 깜짝 놀란 거 두 번째는 불안장이 있으시다고 맨날 나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치료받는 얘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 미국 부통령 부인이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나오셔가지고 우울증 치료받으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많은데 치료받고 있는 거라든가 또 불안장애 있는 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저는 뭐 이제 큰 증상은 없는데 이제 선생님 만나 얘기 듣고 오는데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그러는 게 사실 이게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 이제 선입견 때문에 높아서 선생님들 참 안타까웠는데 김구라 씨가 그런 걸 좀 깨줬다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때 신선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은영 씨가 흑역사가 두려워가지고 들어온 광고를 거절한. 그래요? 아, 네. 아니, 그 다이어트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예.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반드시 비포 애프터 사진이 나간대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 믿으시겠지만 날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잘 안 믿지만 날씬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오리오리. 그래서 방송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네, 근데 30kg가 찐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요 되게 소식해요. 소식하고 그렇게 먹는 걸 그렇게 썩 많이 먹질 않는 편인데요. 일을 하는 동안 또 안 먹어요. 이 헝그리로 해야 저는 또 일이 잘 돼요. 근데 지금 오늘도 그래 일을 딱 끝내고 12시쯤 집에 가면 야식을 하는구나. 아니 과일을 먹어요. 제가 그렇게 과일. 있는데 그래서 과일살이 찐 거예요. 과일살. 죄송한데 과일을 얼마나 드셨길래 과일을 먹고 싶지 않거든요. 한번 과일 좀 자셔보세요. 김국진 씨가 그 시절에 저하고 한두 달만 지내시면 제가 체중을 늘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국진이가 달라졌어요. 네, 그렇죠. 자 과일을 좀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최소한 배 하나, 사과 하나, 포도 한 송이 내지는 반 송이, 수박 4분의 1쪽, 참외 하나, 선생님, 뭘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파인애플도 먹고 하여튼 이렇게 먹는 거죠. 다양하게. 수박 4분의 1에다가 고구마. 과일 한 줄을 먹어봤어요. 황도 드세요, 황도. 황도 그거 먹으면 살찌죠. 당이 많으니까. 찍고 싶은 광고가 있어요? 아 저는요. 예. 제가 치킨을 좋아합니다. 치킨. 제가 먹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 치킨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살찌는 거 좋아하시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과일 아니세요? 과일이 아니라 과일로 약간 의구심이 그래, 드는데 그래, 치킨으로 그래. 이거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저기 오은영 선생님이 사실은요 또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24살이에요. 아들은 이제 학생? 네. 아들은 그러면 맞습니다. 전공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은 생물학 전공을 생물학. 아니 SNS에 그런 거 있어요. 오은영 선생님 손주는 진짜 좋겠다. 할머니가 다 봐주고 박사니까 진짜 좋겠다. 근데 며느리가 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럼요. 근데 사실 자식은 또 객관화가 안 되니까 아들 또 이제 뭐 성적 안 나고 그러면 또 보통의 부모처럼 또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셨나요? 저는 제가 잔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아, 아들한테도 안 하고요. 저는 아들도 또 동의해요, 근데? 네, 잔소리 안 하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재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막 선행을 시키는 걸 안 하기 때문에 학원 이런 데를 많이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 내가 좀 어릴 때 좀 시킬 얘를 좀 걸. 시켰더라면 얘가 조금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괜히 엄마가 오은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얘가 좀 더 엄마한테 치이지 않았을까. 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그럴 마음을 수 있어. 좀 가지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웠던 이제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엄마 진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또 요거는 좀 속상하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는 네가 이 과정에서 겪는 감정까지 마지막 잘 소화해 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지만 이렇게 얘기하기가 얘기하기 쉽지 부모 않아. 입장에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시험 성적 막 40점 맞아 오면 그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까먹고. 네, 그렇죠. 속이 상하죠. 이게 왜냐하면 점수가 안 나오면 속은 상하지만 마음의 주인은 저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인 거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화를 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언제나 뭐라고 말해줬냐면 공부는 늘 10개 중에 9개를 모르고 하나만 알아도 하나도 몰랐을 때보다 이거 내가 하나 안 해? 이러면서 자기 효능감을 갖춰가는 과정이거든요. 손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즘에 10개 중에 9개를 맞춰도 하나 틀리면 이거 됐고 너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이제 아직 잘못됐어. 사실은 이제 전교 1, 2등 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열심히 해도 자꾸 실패자. 걔들이 그 좌절감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요.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 중에 엄마들이 팔짱 이렇게 벌써 끼고 이러고 있어요. 애가 공부 못한다는 거죠. 얘가 도대체 시작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는 공부를 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공부 잘했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애한테 제가 너 잠깐 나가 있고 조금 이따 부를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자 어머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수분해를 딱 줘요. 돈 나겠네. 그럼 이제 엄마가 다 잊어버렸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오셔서 자 박사님 자 해요. 인수분해 공부해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인수분해 문제를 또 주겠습니까? 이번에 함수를 주지. 자, 그럼 이제 엄마가 너무하세요 박사님 막 이러세요. 근데 이제 물론 친한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공부는 결국은 배워가는 과정에서 뇌가 발달하는 거지. 선생님 그럼 반대로 네. 엄마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아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럼요. 희망을 가져. 오늘도 제가 꼭 문제를 하나 냅니다. 저는 공부 얘기 나오면 이 퀴즈 꼭 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를 빼고 7분한테 퀴즈 낼 건데요. 자, 문제 잘 들으십시오. 자,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 점수를 적어보십시오. 본인들의 점수입니다. 제 점수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기억 잘 안 나죠. 네, 안 나죠. 자, 문제 2번입니다. 네, 문제 2번. 1번은 뭐 다 모르고. 중고등학교 최소한 6년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네. 졸리면 눈을 비벼보고 허벅지도 두드려보고 했던 기억이 단 한 번이라도 있긴 있다.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타임이라는 약도 있었어요. 잠이 안 오게. 그 약을 먹으면서도 커피를 먹었어요. 다 한 번씩은 있죠. 네, 우리는 이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지. 점수를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 기억을 심어주셔야 돼. 아내가 열심히 해봤어. 이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지. 점수가 75점이었냐, 95점이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깨달음을 또 주셨습니다. 영미야, 이거 몇 번 흔드는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찰나에 웃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했었지. 자, 우리 오은영 선생님 그동안 말이죠. 많은 그 아이들을 상담했는데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나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11년 동안 했었거든요. 네. 수많은 아이들이 다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폭군 이런 이름이 붙는 이제 이렇게 방송이라는 게 왜 이렇게 타이틀들이 붙이잖아요. 타이틀들, 소제목들. 그러면 이제 뭐 그 아이도 이제 폭군 누구 이렇게 나왔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아이는 강도가 좀 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좀 때리고 그다음에
화나면 이제 아주 그 수위가 높은 욕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는 언니가 집을 방문하니까요. 그래서 가봤는데 만나서 이렇게 계단에서 누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악수를 했더니 제 손을 뿌리치는데 일부러 날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뿌리치다가 이제 제가 좀 약간 손가락이 이렇게 꺾일 정도로 이렇게 세게 네, 뿌리치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행동으로는 굉장히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표현되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굉장히 긴장돼 있고 불안이 높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할 땐 보통 9시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보통 빨리 끝날 때가 9시에 한 12시간 그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시간 그동안 있으면서 2회 뽑아야 되는데 우리 예능 네, 같은 그냥 또 이 아이가 뭐 아무리 부모가 좀 바뀌어도 애들이 1분 1초 안에 바뀌지가 않아요. 하루 만에 안 바뀝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계속 또 살아온 경험한 게 아이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계속 화를 내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견뎌주는 힘을 또 우리는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러한 불안에 의한 두려움에 의한 공격적인 방식을 소리 지르지 않으면서 이제 아이를 대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집이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아이고, 그런 아이고. 걸 다 경험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죠 생각보다. 네. 보람도 느끼시고. 그럼요. 얘기 네. 들어요. 우리 둘째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네네네. 사람을 앞니로.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너 앞니로? 이렇게 물면 어떻게 하면서 너도 물려봐고 걔를 우는 거예요. 저는. 아, 맞아요. 근데 이게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쵸? 네.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이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공격적인 거를 고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방법인데 애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이걸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저기 그런 네. 그 잘못된 방법이 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좋은 건 아니지만 빠르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굴복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들에 우리 문화에 혹시 그런 게 있나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육아 조금 유일하게 하기 힘든 나라 아닌가요? 우리 워낙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솔직히 아이들한테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 생각 가지고 그런 태도 있어야 되는데 성격이 좀 급하니까. 네네, 그런 면도 있고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요, 3-3번의 원칙에 너무 잘 따라요. 도대체 이 3의 기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3은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 그거 내려놔. 네. 하나, 네. 둘, 셋. 이러느라 우리 제일 무서워. 한국 사람인가 봐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도 꼭 그래요. 처음에는 좋게 말해요. 하지 마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이따가 이제 두 번째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이 세 번째는 딱 이렇게 말해요. 이를 딱 물고 존댓말을 써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자꾸 그러면 엄마 지금 화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만해줘야 되는데 애들 절대 안 그렇거든요. 또 건드려. 네, 정말 아이들은 천번 만번 가르쳐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넷을 세는 거예요. 네, 아니죠. 근데 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좋게 말하라고 했더니 희노애락의 감정마저 표현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화났다고 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네, 방울뱀 소리. 이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죠. 지금 화가 났을 때는 15초가 중요해요. 왜 사람이 욱할 때는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가거든요. 이 도파민이 만약에 10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분노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0까지는 안 내려와도 한 6만큼 올라갔을 때 5로 내리려면 15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인이 3번이면 3월이 점은 살인을 변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3번 써보세요. 그게 15초. 15초. 아니 근데 선생님 15초가 필요한 근데 거예요. 그 참을인자를 쓰시면서 사람인자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잠깐 숨을 멈춰요. 아, 숨을요? 네, 숨을 딱 멈추는데 딱 멈추면 멈췄다 다시 쉴 때 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나 자신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잠투정 이런 게 굉장히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달래요. 테리야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뭐 해줄까 먹을까 뭐 할까 다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계속 울면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 근데요, 잠투정 때문에 우는 거는 울 만큼 울어야 돼요. 그럼. 특히 이제 테리 같이 네. 낮 동안에 텐션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어요. 각성이 야
이러던 애들이 네. 밤에 쭉 텐션이 떨어지면 이게 불편해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사실은 그럴 때 아이가 우는 거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자기가 요걸 조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애가 흥분돼 있으니까. 아무리 뭐 달래든 왜 울어 하든 얘는 울 만큼 울어야 된다. 그 시간만큼. 깜빡 일어나고 막.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들어가서 네. 잠을 바로 못 들고 맞아요. 그렇죠. 바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0분 내로 잔다라는 잘 잔다고. 12시에 끝나잖아. 집에 12시 반에 가서 30분 씻고 바로 1시에 자. 왼쪽 시에 바로 자요? 바로 자. 맥주. 안 마셔. 사실은 그럴 때 얘는 울 만큼 울어야 된다. 그 시간만큼. 그럼 자지러지게 선생님- 울어도 둬야 되나요? 네, 둬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꼭 끝장면을 애들은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엔딩이 오늘 하루 종일 막 입이 단내가 놀아줬어. 막 테리야 이러고 놀아줬는데 맨 마지막 오늘 하루의 마지막 엔딩이 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딱 자. 그럼 얘는 오늘 하루 운 거야. 아, 그러겠다. 자, 육아 해결사로서 오랜 동안 어필해온 훈육법이 있다고요. 이제 화를 내면 더 이상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정해라. 쉽게 말하면 마음을 쿨링 시켜라라는 걸로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하는 의자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 사실은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라는 거는 진정하고 서로 가까운 사이에서는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인데 이제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을 물어봐요. 박사님, 의자는 어떤 브랜드가 좋은가요? 그 생각하는 의자. 네, 그 공동 공부 살게요. 저도 살게요. 물어보세요. 플라스틱이 좋을까요? 나무가 좋을까요? 자작나무로 만든 건데. 네. 그리고 등받침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어머님들은 기발하셔. 이거 어디다 놔야 될까? 이걸 욕실 앞에 놔야 될까요? 베란다 앞에 놔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 좀 상세하게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그 의자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게 나의 하늘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의자, 생각하는 의자에 앉을 때 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는 거는요. 스스로 자기 정서적 안정성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의자라는 걸 말한 것뿐인데 거기에 앉히려고 또 밀고 당기고 그 싸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앉은 다음에는 스스로 진정하게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거기 앉았는데 너 봐, 너 거기 앉아서 엄마가 반성하라고 했는데 너 얼굴, 너 그 표정이 그게 뭐야? 너 입 뭐 이렇게 한대더라. 아니, 나 빗자루 보면 안 저기 되고. 그 엄마도 앉아야 돼. 애들을 많이 보시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재연을 참 잘하시네. 연기를 아주 잘하시네. 이거 하면 안 돼. 애들 앉아서 손 들어. 이거 시키면 안 돼. 그럼 거기서 그거는 벌이 되니까. 울고 있어도 그냥 네. 그 눈물 그칠 때까지 네, 그냥 그냥 가만히 기다려. 개선하게끔. 그게 컴다운 될 웨이트라는 때까지. 거와 프로텍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정서를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이게 참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들에 대한 질문을 모두 하니까 네. 어떤 때는 진짜 황당한 경우. 뭐 있죠. 그런 예. 것도요. 근데 되게 결정을 부모가 해야 되는 결정들이 있잖아요. 예, 여행을 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이가 그 즐거워하는 데 가시라고 하는데요. 이 티켓팅부터 아이가 하시라고. 너무 소중하니까 요만큼이라도 아이한테 좋은 쪽을 하려는 그 마음이라서 이해를 하죠. 천하의 오은영 씨도 네. 살면서 크게 좌절했던 적이 있었다고. 네, 제가 2008년도에 대장암 수술을 아이고.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발 안 하고 13년. 어이, 그럼 뭐 완치되신 거네. 네, 접어들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 검진을 의사들이 참 잘 안 받아요. 맞아, 의사들이 그러시더라고, 참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 안 듣는 환자들이에요. 의사가 환자가 됐을 때.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과신하고 막 이러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평일에 가서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동문을 위해서 토요일 날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리고 왠지 그때 한번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복부 초음파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담낭에 뭔가 악성 종양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초음파로 그렇게 보인 거죠, 모양이. 다만 이제 담낭은 저 뒤쪽에 있는 장기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직 검사를 못 해요. 그래서 일단 의심이 되면 복부를 열고 수술을 하고 진짜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빨리 외래 진료를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월요일 날 이제 진료를 보러 갔더니 우리 선배님이 오 선생님 이거 되게 안 좋은 사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만약에 악성 종양이면 얼마나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기로 돼 있는데 화요일 날 이제 저녁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때 그 전주 토요일 날 했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대장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 그럼 이제 의사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담낭암에서 대장암으로 전이가 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니까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사냐고 그랬더니 한 3개월 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방에 이제 아침에 걸어 들어가는데 그 복도를 여기서부터 한 저기까지인데요. 통곡을 하면서 울고 들어갔어요. 제가 눈물 나지. 네, 그래서 너무너무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간호부장님이 에이 천하의 오은영 선생님이 왜 울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나 너무 눈물이 난다. 그랬더니 왜? 그래서 나 우리 아들 얼굴이 햇님처럼 떠올라서 머리에 가득 찼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목 놓아 울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한 번 더 놀아줄 걸. 놀이동산 한 번 더 가줄 걸. 목욕 한 번 더 씻겨줄 걸. 그래서 한 번 더 안아줄 걸. 한 번 더 업어줄 걸. 한 번 더 쓰다듬어 줄 걸. 한 번 더 눈 이렇게 봐줄 걸. 통곡을 하고 제가 울면서 그 복도를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눈을 딱 떴죠. 떴는데 오시더니 담낭은 양성이라 다행이네. 그래서 진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대장암은 확인이 된 건데 마침 초기여서 아이고, 잘 다행이네. 해결이 됐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그때 그 며칠이 저한테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를 실제로 경험함과 동시에 이 자식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리고 두고 가는 마음. 네,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엄마인 이상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관계구나라는 것도 느껴지면서 만약에 내가 6개월을 산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저는 손톱도 한 번 못 해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네일샵도 한 번 갔었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그래. 아유. 13년이면 지금은 거의 다 완쾌됐다고 네, 하죠. 당시에 환자들한테 잊지 못할 선물을 또 받으셨다고. 제가 이제 환자들을 보고 상담하고 이러는 것들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전 늦게까지 일을 해도 별로 안 지치고 좀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딱 퇴원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래서 내가 암에 걸렸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정말 인간적인 부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이 환자 보호자분들이요 저한테 선물을 갖고 오기 시작하시는데요. 정말 장조림, 깻잎 해서 새로 담근 김치 해갖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네, 전 해갖고 아주 정성스럽게 원장님이 식사를 못 하시더라 이러면서 싸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막 그분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폐가 있는 아이인데 저한테 오래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수술했다는 얘기를 듣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언제나 제가 그분을 안아드렸는데 그때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원장님 건강하셔야지 우리랑 같이 의논하면서 살아가죠. 건강하시라고 손을 잡아주는데 제가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힘내자. 내가 있을 곳은 여기고 같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 듣는 게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은영 스페셜로 하나. 가정의 달 5월에 맞춰서. 네, 따로. 네, 권일용 씨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로 굉장히 유명한데 프로파일러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사람들을 프로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파일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범행 동기가 뚜렷했어요. 한국 사회 범죄. 맞아요. 네. 뭐 다 치정 원한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 CSI들이 현장에 나와서 증거물을 수집해도 도무지 이게 왜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건 이제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프로파일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범죄 심리. 그렇죠. 범죄 심리를 범죄 심리를 분석하고 이제 범죄 현장에 나타난 행동을 분석하는 행동을 행동 분석하고. 분석관이죠. 많은 대중들이 그 표창원 의원을 네. 1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결이 달라요. 뭐냐면 역할이 다른 게
그분들 이 이수영 교수님이나 이런 표창원 같은 분들은 범죄를 연구하는 분들이고 공부하시고. 예. 그 연구된 학문을 현장에 가서 쓰는 사람이 프로파일러예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보다 한 수 위다. 아이 뭐 손만 들어도 막 움찔움찔하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현역에서 이제 은퇴는 언제 하신 거예요? 2017년도에 아하. 제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명예퇴직이요? 아직 정년이 네. 많이 남았는데. 아, 그러세요? 네. 사실 그 이제 죽을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아 힘드셔가지고. 이도 빠지고 막 그래서 공황도 충치 때문에. 오고 우울도 오고 막 그래. 늘 시신 현장에 나가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매일 이게 28년간을 맞아요. 시신을 한 2,000구 이상 봤어요. 이게 이제 살아계신 분들보다 다 돌아가신 그것도 이제 범죄 현장에 참혹한 분들만 보다 보니까 이게 건강하지가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금니가 막 3개가 빠져가지고 그뭐 밥도 임플란트 못 하시고 먹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한 1년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설득 기법, 분석 기법을 다 동원해서 3개월을 집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나 퇴직하겠다. 내가 그만두겠다. 아니 근데 저기 아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이가 빠지고 그런데 그럼 여보쇼 이래야 되는데 아내분이 왜 그걸 그러게요. 왜? 3개월을 어떻게 아니 이제 애들도 어리고 하니까. 애들이 어려요. 이제 아니 이제 지금 이제 대학 다니고 하거든요. 돈이 더 들어갔는데 웬 말이냐 뭐 이런 거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더 다녀라. 몸이 아주 부서지고 이가 그냥 제일 무서운 나가잖아. 아직 9개 남았잖아. 한쪽으로 쉬면 되니까 뭔 소리냐. 애가 어린단 말이야. 어딜 그만두냐고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사는 게 참 그래요. 권희룡 씨는 재직 기간 동안 약 1,000명의 범죄자를 면담하고 직접 나간 범죄 현장만 1,500여 군데가 넘는데요. 네. 프로파일링 할 때 본인만의 철칙이 또 있다고요? 현장에 제가 투입이 돼서 나가면 수사관들을 잘 안 만나요. 형사들 이렇게 만나보면 뭔가 하나씩 뒷주머니에 또 있어요. 자기 용의자가. 어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나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중심을 못 잡게 되니까. 선입견이 생겨버리니까. 편견이 생기죠. 그래서 사건을 다 팀원들하고 분석이 끝나고 나면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면 되게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막 샤프하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프로파일러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뭐 그냥 만두 가게 아저씨처럼 이렇게 넙대대 하시고.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범죄자들이 좀 의아스러워하죠. 이렇게 용어도 바꾸고 늘 이렇게 며칠 형사들한테 이렇게 추궁만 받다 보니까 네. 제가 들어가면 이제 뭐 야 밖에 날씨 엄청 추운데 여긴 너 따뜻하냐 뭐 점심 뭐 먹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의아해하죠. 그래서 얼굴도 좀 만만해 보이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풀어지는 게 있구나. 조금 이해가 되죠. 아 근데 범인에 따라서 인사 방법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거기에 맞춰서 네. 연령이라든지 또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자료 분석을 좀 한 다음에 나이가 어리지만 좀 이렇게 대우를 해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죠. 이런 게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은 자들은 네.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에. 그래서 예를 들면 포인트지. 네, 그래서 이 강호순이 같은 범죄자를 제가 만났을 때는 네. 의자에 앉기도 전에 뭐 물이라도 한 통 떠와야지 나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앉기도 전에. 기선 제압을 하죠. 네, 그게 0.5초 순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기다려 그러고 물을 갖다 주는 순간에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야, 난 지금 너하고 대화를 나누러 왔지 너 물 갖다 주러 온 사람 아니야.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일단 바꾸는 거죠. 야, 내가 널 갖다 줄 거야. 왜 네가 가지고 오라고 해? 이런 얘기가 팽팽하게 오가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니 저기 강호순 얘기 나왔을 얘기인데 제가 아는 이제 방송국 PD인데 강호순이 안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산에서 그 잡히기 전에 그 마사지 사를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가 거기서 마사지를 자주 받았대. 그래서 자기가 강호순한테 받았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네, 굉장히 들은 적이 달변이고요. 있습니다. 그냥 말로 엄청 잘하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자기가 정말 전문가인 것처럼 잘 이렇게 포장하는 걸 아주 잘하죠. 권일용은 대한민국을 떨게 했던 연쇄살인범 정남규, 유영철, 강호순까지 프로파일링을 했었는데요.
정남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요? 예, 정남규라고 하면 이름만 가지고는 잘 모르시잖아요. 예, 오히려 유영철이나 강호순에 비해서 예, 좀, 예. 유명한데 이게 이제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사실은 유명한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한 1000명을 제가 지금 한 960명 이상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분석하면서 면담을 하는데 다 그저 그렇구나 이놈이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남규는 이제 어쩌다 이렇게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내가 등골이 서늘하구나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인범죄를 저지를 때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 돌아가 있어요. 그 당시로. 이게 다시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화사하게 웃으면서 그 느낌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야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것이냐. 정남규. 그래서 이제 그 압수수색을 간 날 집에 딱 갔더니 정남규 집을? 네, 정남규 집에 갔더니 이제 서랍을 탁 열었더니 제가 어디 인터뷰해 놓은 사진을 딱 스크랩해가지고 아, 정남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섬뜩했겠네, 진짜.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왜 반가워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이게 이놈들도 나를 보고 있었구나. 아, 의식을 하고 그러면 있었구나. 다음에 이런 사건이 나면 우리가 또 어떤 그 방법으로 이걸 언론에서 보도가 됐을 때 이놈이 반응하는 거를 알 수 있겠구나. 그 범죄 역이용할 자와 수도 있고. 심리가의 어떤 머리 싸움이 치열하죠. 치열하군요. 왜냐하면 이놈들이 자기가요 일과가 오전 내내 운동을 합니다. 이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체력을 길러요. 체력을 기르고 오후가 되면 서점에 가서 그걸 봐요, 도서를. 아, 책을 봐요. 책을 보고 이제 뭐 과학도서, CSI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만약에 아내 되시는 분께서 알았을 때 아, 그거 꼭 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압수수색 간 날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갔다 와서 야 그래도 내 사진 다 있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게 반응이 다르구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평소에 아니니까. 그래요. 예. 네. 권일용 씨, 가장 어려운 사건은 목격자가 많은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반대인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사건 수사를 하다 보면 목격자들이 나올 때 사람들은 다 다른 걸 봐요. 이게 다 다른 걸 보고 맞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오늘 옷을 입고 왔는데 한 내일쯤 다시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무도 몰라요. 이게 자기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목격자가 많을수록 사실은 수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호근 씨 옷은 제가 정확하게 알죠.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핑크 소세지처럼 하고 오셔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 핑크 소세지, 그래서 부대찌개. 이렇게 단서가 있으면 기억이 해요. 네, 그렇죠. 이런 단서가 있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면 수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한국 경찰에 최면 수사관이 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안 걸리던데요? 근데 나도 진짜 최면이 최면 안 걸려. 과학적으로 못 너 지난번에 그 최명을 때 울었잖아. 그. 원래. 제가만 웃고 있는데 거기 낚시하신 아저씨가 시끄럽다. 그 영상에서 많이 봤어. 막 그걸 또 언제 봤대? 아니 그 저기 재방송에서 아유, 봤지. 은근히 다 챙겨보나 봐. 챙겨본 게 아니라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최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셨어요. 어르신이 이걸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소파 같은 데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온몸에 힘을 빼고 이완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보니까 줌을 치더라고요. 잠이 드셨어요. 힘을 너무 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다음 날 할머니 3분을 모시고 와서 여기 앉아봐. 이거 하면 피로가 잘 풀려 이게. 피로가 잘 풀린다고 할머니 3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잠자는다고. 아니 걔네 내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범죄 현장에서는 벌레 한 마리도 놓치는 법이 없다고요? 네, 지금 이제 야산 같은 데 시신이 발견되면 예전에는 부패가 빨리 되니까 그 언제 버려졌는지 이 사망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발전했냐면 거기에 남아있는 곤충의 알들. 구더기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다 이제 법 곤충학에서 다 되어 있잖아요. 기간이 있죠. 현재 시신이 부패돼서 이제 벌레가 생겨서. 연밀시 사건 현장 온도는 28도. 구더기 성장 속도랑 비교해보면 죽은 지 최소 50시간 지났다고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케이스는 없습니다만 외국에는
차 안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됐는데 네. CSI 요원이 가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모기가 한 두세 마리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모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갖고 DNA를 해봤더니 같이 타고 있던 범인의 피를 먹은 모기. 걔가 공격하는데 모기가.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런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뭐 이렇게 추정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서들을 가지고 이제 융합을 하는 수사. 그러네요. 시대에 따라 범죄 유형도 많이 바뀐다면서요? 프로파일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9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80년대 후반까지는 명쾌하게 그냥 수사반장들이 다 해결을 했어요. 수사반장들이.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나온 범죄자들이 이제 지존파, 막가파 이러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예, 맞아요. 맞아요.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CSI들이 현장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을 준비하다 보니까 현장에 증거를 안 남기는 거예요. 증거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럼 뭘 분석을 할 거냐. 그래서 행동을 분석하자. 이 행동은 어떤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를 이제 유형화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넘어가자마자 나온 게 이제 유영철, 정남규, 그다음에 이제 강호순으로 이어지는 연쇄살인범들이 10년간 한국 사회를 휩쓸고 갔잖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완전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대 범죄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핵심이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관계, 유대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데 지나가다 화가 나서 내가 널 때렸는데 왜 내가 너한테 미안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관계들이 자꾸 붕괴되는 거예요. 지금 2019년이 이제 강호순이가 근무가 된 지 만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이놈들이. 이게 빨리 잡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바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고 그 전에. 초기에 잡히는 거예요. CCTV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CCTV, 또 안전망, 그다음에 수사력, 국민의식 막 이런 게 높아지니까 이놈들 빨리 잡혀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또 작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 문제죠. 경찰이 사실 CSI나 프로파일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 잣대를 형량을 예전에 그냥 우발 충동으로 저지른 범죄자들과 같이 한두 건으로 이렇게만 취급을 한다면 나와서 재범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뭐 흉악범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국민청원 같은 거 이 사람들이 나온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게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빨리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점을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 89년에 경찰이 됐으니까 뭐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중요한 사건이 나면 형사들이 점을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또 과장들이 또 이제 지휘관들이 그럼 못 잡아온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월 말에 잡힌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 뭐 이러는데. 아니 걱정 마라. 한 달 만에 5월 말에 잡힌다. 그래도 5월 말이 됐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못 잡는 거죠. 넌 왜 못 잡아와 5월 말인데. 이게 음력인 것 같아요. 음력 5월 말이에요. 동쪽에서 뭐 그런 일들이 예전에 진짜 실제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자, 권일용 씨, 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추천해줄 호신법이 있다면서요? 호신술을 한다고 해서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 사실 뭐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호신술을 자기 몸에 익히면 일단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위기 상황이나 급박한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히 심리적인 것이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배우면 되는데 특히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보를 낼 수 있는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사이렌이 갑자기 울릴 수 있는 이런 그런 소리 나는 것을 일단 준비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리가.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 않아요? 과를 돋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 저도 봤는데 그 초반에 만약에 저 범인이 초범일 경우에는 더 당황을 해가지고 해코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람 살려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근데 사실 그건 뭐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어떤 범인이 지금 초범이냐 아니냐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데 물어봐야 돼 그럼? 아니 잠깐만요 처음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뭐예요 뭐 이렇게. 경력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어쨌든 초범이든 아니면 재범이든 대체적으로 범죄자들을 보니까 상당수가 소리에 예민해하더라. 그렇지. 이현수 씨를 위한 뭐 특별한 호신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뭐 그냥 이제 그 호신술보다는 그저 좋아하시네 그냥. 뭐야 무슨 것이 무슨 것이 피시네. 뭐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자꾸 웃으세요. 아니 방법 좀 알려달라고요. 방법 좀. 아니 시간이 되면 제가 좀 같이 좀 다닐 수도 있고요. 직접 경호를 해주신다. 시간이 되면 같이 다니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이제 우리 지금 참 우리 범죄가 이제 흉악해지잖아요. 사실 뭐 조두순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아동 성범죄가 굉장히 지금 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계속 예방을 해도 발생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아동들이 가장 많이 유인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첫 번째가 도움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아원, 유치원을 거치면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라. 이런 도덕적 교육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뭐 물건을 들어달라, 아이한테 뭐 글 좀 해달라, 이런 거를 수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누군가를 좀 도울 기회가 됐어. 이런 이제 아주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친숙한 도로 그런 데에서 그냥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친숙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단다. 그러니 누가 도움 요청을 하면 다른 어른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르쳐야지 애들이 이해를 하지. 좋은 방법. 야,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고 따라가자면 절대 가면 안 돼? 애들 다 따라가요. 좋은 얘기네요, 진짜. 진짜 들어야 되겠어요. 네네. 확실히 그 포스가 있으시네. 약간 그 저기 옛날 그 이은미 씨 느낌도 나고. 맞아. 그러네요. 예. 자, 네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한민국 경찰계 레전드로 불리는 박미옥 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전직 경찰관이기보다는 전직 형사로 더 불리고 싶고요. 예, 지금은 퇴직을 해서 제주도에서 책방이라는 공간도 만들고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을 많이 안 벌리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포스가 전직 형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화술처럼 많은 걸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게 있나 봐.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원인을 감추고 상처를 이제 알아내야죠. 약간 복화술 같은 걸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MBC 출연이 처음이 아니시라고요? 그 옛날에 경찰청 사람들의 여형사가 나온 사건 이야기는 다 이제 제 사건 이야기입니다. 네. 경찰인데요. 전체 알지? 예능에서 보기 힘든 정말 찐 형사님인데 편견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요. 사실 책을 내고 어쩌다가 계속 방송에 주목을 받았지만 멈추고 싶었거든요. 소모되는 느낌도 들고 뭔가 자꾸 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래서 많은 방송을 거절을 했고 당연 예능은 또 안 나가고 싶은 표창 권유하고 다른 행동. 어떻게든지 뭐만 하면 그냥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싫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죠. 네,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정말 예능에 오면 제 사건의 이야기가 어떤 희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방송을 거절하다가 사실 라스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PD님이 제주도로 오셨죠. 그리고 대뜸 섭외왔다는 말에 그렇다면 제가 예능에 대한 도전을 해보겠다. 편견을 버리고 한번 가서 열심히 권인님처럼 되겠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예능에는 혹시 이 방송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게스트는 어떤 분들이 좋으냐 그러길래 어떤 분들이 나와도 좋다. 제가 김구라 씨하고만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 우리가 왜 맞짱을 떠야 되죠? 왜 맞짱을 떠야 됩니까? 왜 맞짱을 떠야 되죠? 국민으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 우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구라잖아요.
예, 그 진정한 구라를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죠. 파헤쳐야지만 예, 되니까. 맞습니다. 아유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자, 우리 검거장인 박미옥 씨가 엄청난 이력을 갖고 계신데 제가 소개를 좀 빨리 해드릴게요. 1987년 순경 공채시험 합격, 91년 서울청 여성 형사기동대 1기로 형사생활 시작하셨고요. 9년 만에 특진으로 최초 여성 강력반장이 된 후에 양천서 첫 여성 마약 수사팀장, 마포 강남서 첫 여성 강력계장, 2021년 2월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경찰계 레전드입니다. 형사가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맡았던 사건 기억하세요? 그때 이제 여형사가 출발했던 자체가 여자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갔던 게 이제 우리들의 어머님께서 도박판에 이제 도박을 하는 장소에 도박 많이 했어 아줌마들이. 그곳이 또 해필 뜨거운 한증막이었어요. 안개가 쫙 껴다시피 있는 그 온기가 차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줌마들 중에 누가 선수인지 누구가 하우스쟁이인지 이걸 이제 살피고 단속을 쫙 했는데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몇몇 분이 진짜 뜨거운 한증막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잡히는 나 거기 들어가겠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옷을 벗어버리신 거죠. 그분들 중에 누가 내가 봤던 분인지 헷갈리죠. 예, 정말 순식간에 이제 온몸에 땀이 나고 막 그 하상을 입을 새라 막 했던 장소가 저한테는 완전 지옥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죠. 근데 그 아줌마들은 잡았어요 결국은? 예, 다 정리하고 차에 딱 태우고 이제 출발을 딱 선언하는데 아까 그 형사 맞냐는 거예요. 아까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지금 출발 그러는데 너무 애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 또한도 그 아주머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옆집 아주머님 같았어요. 근데 조서를 받을 때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던 첫 점 사건이었어요. 얼마 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 그래도 좀 10,000원짜리였어요. 내가 93년도 그 SBS 그 공채 때 출연료가 10만 원이었어서 한번 출연하면 좀 아니면 엄청 큰 거네. 단속당할 수 없는 장소라는 확신 때문에 큰 도박판이 벌어진 거죠. 네. 1900점 1000까지는 안 잡죠? 아, 그래도 단속은 되죠. 이왕 잡는 거 좀만 엄마 도망가! 네. 그리고 또 박미옥 형사님께서는 살아있는 여경의 전설이시잖아요. 여경 시절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해요. 일단 현장에서 낯선 존재잖아요. 한 6년 차 됐을 때인데 그 아주 유명한 탈주범 수사에 이제 투입이 돼서 갔는데 강도 치사죄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탈출했습니다. 형사가 왔으면 지원 와서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냄비는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같은 경찰분이요? 그래서 제가 주전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야 이게 기가 보통이 아닌데. 기백보소. 그다음에 이제 강남서 갔을 때는 그때가 한 2011년도 정도 되거든요. 비리 척결이라는 걸 전제하고 강남 강력계장을 MZ세대 형사들과 함께 투입이 됐는데 어떤 기자분이 오셔서 첫 마디가 립스틱 정책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립스틱이요? 그랬더니 여성이 가면 비리가 없어지냐. 방패막이처럼 여성을 세운 거 아니냐. 이런 논조였던 거죠. 그래서 순간에 이제 제가 우리 기자님이 제가 경력이 짧은 강력계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한 사건이 허접해 보이면 제가 그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거다. 저에 대한 정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잠시 당신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만나자. 기백 콤보. 잠시 시간을 주자 다시 만나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기자가 탑 기사를 치고 달려나간 거죠. 마포서에서 만삭 아내 의사 사건을 해결하고 여중생 사건을 해결하고 양화대교 살인 사건을 해결했던 전설의 박미옥이가 강남에 투입되었다.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걸 다 이겨냈으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저 박미옥 형사님인데 해외에서도 최초로 해결한 사건이 제가 강남에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당직팀에서. 필리핀에서 없어졌다는데 가출 신고를 받아야 되나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예, 한국 사람이. 하지만 그분 전화기는 우리 것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는 해줘야지. 이게 그리고 강남이었구나. 예, 그리고 받은 거죠. 기본소. 그리고 이제 통신에서
그 사라진 분이 최종 마지막에 만난 분을 또 수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망한 도박꾼들이 아마 그 돈 있어 보이는 피해자분을 납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상하게 이게 뭔가 살인으로 갔을 것 맞는 정황을 발견했고, 예. 그리고 나서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필리핀에서 아마 부모님이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민 사회에 널리 소문을 내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보상하겠다. 이제 찾고 싶은 마음. 예, 거기에 이제 도망간 조폭들이 이제 이 보상금을 받고 싶어서 범인들을 파리 때까지 이제 범인들을 꼬였군요.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는 마음이 좀 급했던 거예요. 교민 사회에서 피해자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너무 무질서하다. 그래서 이제 마침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저희한테 전화가 온 거죠. 지금 필리핀이 너무 혼돈스럽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인터폴에다가 의뢰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절차도 걸리고. 네. 그동안 수사한 걸 자료를 가지고 검사님하고 의논을 한 거죠. 검사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수사를 했는데 체포영장까지도 범인한테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다. 그러면 우리가 날아가도 되겠느냐. 정말 이렇게 제가 인터폴 의뢰를 하고 갔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수사 활동이 되면 이게 위법이 되거든요. 국제법상. 그럼 작전은 뭐냐면 필리핀에서 잡은 범인을 비행기 안까지만 들여보내는 겁니다. 게이트 안으로만. 우리 항공기에 타면 우리 영토예요. 예. 우리 국적의 비행기.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작전을 가지고 대사관 측하고 일을 했죠. 그쪽 필리핀에서 추적하던 필리핀 경찰, 그다음에 이제 브로커가 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보상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작전을 가지고 항공기에만 타라. 우리가 근거하겠다.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을 받아서 5명의 형사, 저 포함 6명이 필리핀으로 날아간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리핀 경찰과 협조를 하고 정말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왔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가 된 거예요. 설레가 됐군요. 예. 그래서 사례를 걱정하는 많은 경찰관들도 이제 저한테 어떻게 자문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필리핀에서 많이 한국인의 납치 사건, 강도 사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감식을 우리가 직접 하고 수사를 하면서 사건 풀리는 현상이 많아졌는데 어떤 최초보다 예, 마음에 많이 남는 일이고 아마 그 일이 아마 영화나 이런 곳에 예, 그때 당시 있었던 형사들이 자문을 해서 이미 나와 있죠. 예. 카지노라든지 이런 예, 데. 맞습니다. 카지노가 지금 맞습니다. 형사님 말씀하신 게 다 그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다 박민호 우리 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훅 들어와. 작은 일의 시작이 거기까지 간 게 저로서는 예, 마음에 많이 남는 일이고 아마 그 일이 아마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 감식을 하게 된 많은 파장 앞에 첫 시작이 제가 있는 거죠. 옛날 저기 있잖아. 지금의 디지털인데 옛날 텔레 같으면 브라운관 때리고 그래. 이거 뭐야 이거 그런다고. 기루야 훅 들어와 너무. 얘기를 여기 좀 빠져들어가지고 그래. 다른 실수도 아니고 몸 실수를 해서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읽으면 돼요. 예. 본인만의 범인 대면법이 있다고 해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저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도 꼭 진술 녹화실 밖에서 기다리는 느낌. 맞아. 예. 그러네. 그래서 지켜보죠. 5분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예. 딱 보자마자. 저기 어떻게 하고 네. 있는지 그래서 보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지켜본 다음에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찾죠. 그리고 좀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그 사람의 뜻으로 묻죠. 그 해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핍을 찾아야만이 진실을 찾아갈 수 그래 있어요. 자기가 막 신나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먼저.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한강 다리 위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심리학 교수님을 어느 친구가 만난 거예요. 심리학 교수가 자살하겠다고. 예. 갖고 이제 실종팀장이 달려왔어요. 계장님, 어젯밤에는 심리학 교수가 자살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수가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딱 도착하자마자 나 심리학 교수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순간에 막 절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 심리학 교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첫 마디를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많은 것을 아시는 분답게 저는 이 자리에서 서 있기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원칙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없이 있어라. 그러면 교수님이 답답해서 말을 걸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하게끔 하는 그 방법을 다시 선택해라. 예,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을 못 준 채 계속 제 얘기를 하게 되죠.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형사는 힘세면 되는 줄 알고 잘 잡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잘 잡는 형사가 그러는 데인 줄 아는데 정말 수사관은 디테일해야 됩니다. 박미옥 씨가 라떼는 잠복 근무도 뭐 클래스가 달랐다고요. 제가 30년 형사 했으니까 아까 뭐 신병의 그 신내 사무실에 신내는 기본으로 항상 깔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차에 앉아 있을 때 그 찌든내 나는 담배 냄새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초기에는 진짜 저 호스트바 투입될 때 이제 날라리 옷도 입고 처음부터 거기 들이대면 낯을 새라 인근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막 열심히 신나게 놀아서 웨이터들한테 이제 눈찜을 당하는 거죠.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알고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잠복과 미행한 시간과 상황에 맞는 심지어 이제 강도강간범이 들어오는 데는 그 피해자 여인의 그 잠옷을 입고 이렇게 자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점점 MZ 세대로 가면서 미련하게 왜 그렇게 빨리 가냐는 거죠. 다 패턴을 분석해서 언제쯤이면 그 집에 있을 거고 언제쯤이면 PC방에 있을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또 이 오래된 형사들이 그러죠. 너희는 잠복을 몰라. 우리 저기 박미옥 형사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그 여배우들이 뮤즈라고. 일단은 제가 했던 역할들이 많이 드라마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장 노골적이었던 게 이제 히트의 고현정 씨였고 많은 여경들이 여영사를 꿈꾸고 들어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의 김혜수 씨.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를 모티브로 한 그 역할 중에 또 남자분이 한 역할이 너포이 때 차승원 씨가 그 역할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드라마의 제 이야기의 모티브는 아니지만 감시자의 한효주 씨의 그 미행신 장면이나 그다음에 이나영 씨가 그 하울링 영화를 할 때 형사 새내기 한 20년 넘게 드라마와 영화를 자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좀 이제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드라마 현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꼭 싸움 장면을 넣어요, 그죠? 조폭들이랑 뭐 일대매. 아유, 일대매시 어디 있어요? 가서 말로 데리고 오는 거죠. 어차피 조폭들도 싸워봤자 이제 자기 형량 추가되고 거 아니까. 그리고 만일에 그 전투신이 붙으면 일망타진이라는 작전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 동생 네가 책임지고 들어가야지 이런 분위기지. 어떻게 경찰과 맞짱을 뜨고 싸우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술자리에 있었던 단순 폭력 사건들로 사람이 유치장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폭력이나 그 다음에 아무리 중상해가 있어도 아는 사람끼리 있었던 범죄나 이건 기회를 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합의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니까 무작정 유치장에 넣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구속된다 생각을 하고 합의를 봐야 일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죠. 그 전에 먼저 주는구나. 그럼요. 그리고 제일 또 불만인 거. 주인공은 항상 단독 행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절대로 그건 규칙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튀면 그 저기 요직을 주겠냐고. 수사가 안 돼요? 절대로 2인 1조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지원 요청이 기본이고 주인공들이 단독으로 가잖아요. 잘라야죠. 그 정도 인물은. 위험한 사람이야. 위험한 사람이야. 없습니다. 위험한 사람이야. 그럼요. 우리 사실 알면서도 속아요. 드라마니까요. 알면서도 속아요. 드라마잖아요. 아유, 박미옥 씨가 강력대장 마약 수사팀이어서 또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네요. 프로파일링 팀장이요? 예. 진짜요? 일단 이제 필초라고 그러던데? 권일영 씨는 형사를 조금 하다가 맞아요. 과학수사요원에서
프로파일러로 이제 키워진 사람이고요. 박창호 씨가 얘기했다. 예, 키워진 사람이고 저는 이제 형사만 쭉 했죠. 그리고 정남규와 유영철이 사건이 터지면서 묻지마에 대한 연쇄살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대한민국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2005, 6년도에 프로파일러가 뽑힙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들 속에 이 프로파일러가 낯선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팀장으로 불려간 이유는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라. 31개서의 프로파일러들이 등장을 해서 분석은 하지만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사회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바로 현상을 읽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분석을 마치거나 한 다음에 수사적 요소로 바꾸는 거죠. 맞아. 그리고 그때 또 마침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들과 형사들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라. 네. 그러면서 이제 권일용 씨랑 자주 이제 현장에서 만나게 된 거죠. 네. 현장에서 본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는 어떠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뭐 동료이기도 하고 또 선배이기도 한데. 동료 선배, 제가 도리어 선배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경찰 경력이. 왜냐면 그치. 예. 나이는 또 있으신데 아마 군대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조금 늦게. 제가 오늘 또 일찍 올라. 그래 맞아. 네.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죠. 보들보들해요.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스스로가 많이 안는 타입이에요. 많은 걸 분석하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옆에서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웠죠. 네, 얼마나 많은 것을 책임져야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형사들한테 듣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췄어, 안 맞췄어. 아니 그 과정이라도 이런 걸 네. 무시하고 우리도 개그맨들한테 웃겨 못 웃겨.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권일용 씨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대한 부담이 정말 너무 컸을 것 같아요. 너무 일찍 그만둔 게 사실은 좀 많이 아까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분노형이 많이 터져 나오잖아요. 경찰에만큼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좋은 현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일선에서 권일용 씨가 아직 더 연구를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미호 씨께서 경찰서장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8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형사로서 끊임없이 이렇게 확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이루어지고 승진까지 가면서 형사과정이 돼 보니까 이제 관리자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원한 현역이고 싶은데. 네, 높은 분들이 그만둔 분들이 손발이 다 이렇게 굳은 상태에 퇴직한 게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형사의 클라이막스에서 정말 한 판 잘 놀았다가 하고 그만두고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호기심과 텐션이 남았을 때 이 나이쯤 나가야 된다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계획해서 그만뒀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들의 감정을 보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책방을 만들고 책을 쓰게 된 이유도 그 감정 정리 때문이었어요. 워낙 인간의 꼬라지를 많이 봤잖아요. 그걸 풀지 않고 다음 인생을 산다거나 삶을 마치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세포가 다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퇴를 한 일은 내 인생의 큰 정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머리 스타일은 예전부터 그렇게. 아닙니다. 퇴직하자마자. 그래요? 네, 퇴직하고 나서 뭔가 바뀌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확 민 거죠. 네. 너무 멋있으세요. 나중에 이런 옷도 한번 입어보시고. 예. 타인의 아픈 현장에 다녔잖아요. 특히나 강력 사건이었기 때문에 항상 옷이 이렇게 어두웠단 말이죠. 검정색 아니면 남색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제 큰 시도 중에 하나가 이 반지인 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나도. 제가 엉뚱한 일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지를 가지고도 난 이제 다른 사람이야. 난 이제 다른 사람이야. 이제 다른 행동을 하고 살아도 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가장 가깝게는 지금 이제 너무 막연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길거리를 가도 괜찮을지, 순간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그래서 가장 단기적으로는 일단 걷는 일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휴대폰. 그래 맞아. 그래서 내 앞에 위험이 닥쳐왔을 때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은 주자. 그리고 우리는 이게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잘 없어요. 예를 들어 칼을 든 범인이 앞에 왔어요. 물론 도망가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도망만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핸드백으로라도 칼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고요. 편의점에 있는 의자 하나라도
내 몸을 막아야죠, 그죠? 칼과 나 사이에 범인이 못 들어오게끔 막아야죠. 법의학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이 유치원, 초등학생 때에도 있어요. 강간 사건이 타면 어떻게 하라는 이런 교육이 있어요. 대처 방법. 예, 예. 그런 것 또한도 우리 사회에 참 필요한 부분 같아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물리학 교수 이제 김상욱 씨 오늘 출연을 뭐 여기저기서 말렸다고요? 이제 사실 저희 그 아내가 네. 절대 나가지 마라. 너 나가면 발린다. 발린다. 과학이 왜 말려요? 발리고 있어요. 교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있어요. 한마디도 못 할 거다. 너 나가지 마라.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지 말라고. 그 주변에 그저 식자층들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군요. 궁금한 게 아내 말씀 평상시에 잘 들으세요? 보통은 잘 듣고요. 그 이제 어떤 것들은 안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엔 안 들었으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정말 재미있게 보는 방송이라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나이는 같은데 저는 26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건 뭐죠? 김상욱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동년배지만 여러 가지 또 인생 우리 역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의 어떤 그 법칙 이런 건 변하지 않습니다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저기 교수님들이 방송에 맞들이면 헤어나지 못해. 그래서 그냥 무지하게 나와줘서 5만 대 다 나가. 저 사람이 저기 왜 앉아있지? 네. 딱 이거였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딱 이거 때문에 말렸구나. 아니, 이게 뭘 발린 거예요? 그냥 내가 얘기한 거지. 예. 근데 그래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아마도 내가 나갈 수 있는 가장 최고난도 예능이 라디오스타가 아닐까. 선전하는 건 그렇고 옛날에 뭐 가족 오락관 이런 거 나갔으면 아주 고난도지. 막 이거 쓰고 막 이런 거 하고. 아이, 폭탄 돌려야 되고.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김상국 교수님이 강연계에서 권일용 씨랑 쌍두마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청이 너무 많이 오는데 1년에 한 2,000개 이상 와요. 2,000개. 제안은 2,000개. 1년이 365일이니까 물리적으로 사실 안 돼요. 예. 90% 이상은 다 거절을 이제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거절하기. 화학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거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 정한 룰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일주일에 2번은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룰을 정했지만 이게 어려운 게 지인 찬스. 그렇죠. 장모님도 지인 찬스, 아내 지인 찬스도 있고. 또 자꾸 방송하다 보니 이제 방송에서 알게 된 여러분들의 또 김이나 씨가 요청한 적도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장항준 감독님이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강연하고 그런 거는 이제 소정이 약간 그냥 뭐 거마비 정도 받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많이 받으실 걸? 아니요, 김영란법 때문에 상한이 있죠. 김영란법이? 교수분들도 강연자 그래요? 상한이 있어요. 근데 방송은 예외예요. 방송은 괜찮아요. 표정이 밝아지시네. 내가 지금 보니까 조만간 보니까 매니저 둔다. 봐라. 조만간 송원이 내나 어디 들어간다. 내가 보니까 스케줄이 너무 많으시네. 더 주세요. 김상국 씨가 라스를 위해서 특별한 멘트를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밤하늘을 밤새 보신 적이 있나요? 밤새는 안 봤지만 본 적은 있죠.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거든요. 그렇겠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글쎄 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내가 보면 이렇게 교수분들은 질문을 시키고 대답 못하는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역으로 희한하더라고. 남은 아닌데 참 좋아하시더라고. 국상을 기준으로 돌지 않나요?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 돌거든요. 근데 모든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그중에 7개만 제각각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저를 빼고 출연하신 분이 7분이시길래 제가 7개의 천체가 누구에 해당하는지 각각이 다 천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스킬이 많이 생기죠. 이제 월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네네. 월은 달이거든요. 네, 달은 장도연 씨. 무슨 의미지? 왜냐하면 어둠을 밝히잖아요. 진짜 일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둠을 밝히잖아요. 네, 다음에
화는 이제 화성인데 이제 화석진 씨. 화석진. 왜냐하면은 그 화성은 그 마르스 이게 그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데블스 플랜의 승리자. 그래서 이제 화고요. 수는 우리 김국진 씨. 왜냐면 수성은 가벼워요. 목성은 우리 김구라 씨. 목성은 무거워요. 별건 없네요. 물건은 아니셔서. 자, 금은 우리 유세연 씨. 금은 사실 금성인데요. 금성은 샛별이라고 해서 지구에서 볼 때 아주 예쁜 별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황산비가 내리고 400도에 달하는 좀 많이 보셨구나. 지옥이에요, 지옥. 나에 대해서만 되게 파고 오셨네. 그다음 토는 토성인데 그래서 우리 이시원 씨. 왜냐하면은 그 토성만이 특별하게 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1 남았는데 1은 우리 헤이즈님. 제가 알기로 헤이즈가 이게 하이세라는 독일어랑도 관계가 있다고 뜨겁다는 맞습니다. 뜻과 달아오르게 관계가 있다고 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성적이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는 태양이 사실은 그 서양에서는 아폴론이 바로 태양의 신이거든요. 아폴론은 음악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 떨어지네. 태양을 드리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 왜 강연에서 인기가 있는지 알겠네요. 자, 알쓸신잡으로 첫 고정방송 출연한 물리지니어스 김상욱 씨. 그때도 가족분들이 방송 출연 많이 반대하시던가요? 그때는 사실 방송에 제가 거의 나간 적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아내의 이제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고. 아내는 다 반대예요. 이 도를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그 이미 알쓸신잡에 나갔던 그 정재승 박사가 1년 후배거든요. 그래서 야 재승아 저 이렇게 섭외가 안 돼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 단칼로 선배 나가지 마. 내가 선배를 잘 아는데 안 좋을 것 같아. 아니 자기는 나가놓고서 나 이거야 원천고. 근데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준은 그 뭔가 이제 그 과학 같은 걸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갔었는데. 잘하셨어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너무 잘하셨잖아요. 그렇지. 여기 정재승 교수한테 쓱 전화하면서 그래 형 하고 그래 출연료는 얼마 받으면 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생각했는데. 형 하지 마 이러니까. 근데 지금도 첫 촬영을 생각하시면 몸소리가 쳐진다는데요. 일단 그 같이 하는 분들이 유시민 선생님, 김영하 선생님, 그 말 답변들이 김진애 선생님, 진짜 한 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촬영을 그리스 무슨 뭐 이탈리아 갔었는데 제가 떠나기 전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이제 인터파크 사장님이셨던 분이 서울대 천문학과 출신이세요. 근데 그날 그 사장님도 오시고 이제 다른 뭐 카이스트 교수랑 몇몇 분들이 와가지고 가서 써먹으라고 이제 막 유머도 알려주시고 했는데 유머를요? 유머를 써주셨어요, 설마? 안 돼. 유머 써주지 마. 아니 그걸 그래서 아니 근데 솔직히 그 유머가 그 도움이 됐어요? 전혀 안 됐죠.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네? 유머? 기억.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와인잔에 이제 와인을 먹을 일이 있을 거라고 가면은 그래서 와인을 따르고 이렇게 돌리면 그 와인잔에 그게 이상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눈물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벽에. 맞아요. 네, 그거 원리를 설명하면 어떨까 막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게 유머인가? 현장에서 한두 개 써봤는데 다 편집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사업하시는 걸로 그냥. 잘하는 걸 해야지. 제 성격상 그 준비를 많이 해서 가서 이제 그 준비된 걸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리스를 가니까 분명 그리스 신화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10권을 다 읽고 나오는 신들도 다 정리하고 이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답을 할 수 있게 준비도 하고 나중에 썰을 풀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고 시작이 되자 아주 짧게 내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바라바라바라 하면서 그거는 그래요. 그거는 이제 펑크 같은 걸 찾아낼 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5초 만에 따라라 지나가는데
저는 그게 한 2, 3주일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그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뭐 말만 하면 쿵크 들어오지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니 우리 맞서 떨어졌으니까 수목금토일 준비한 거 다 하게. 완벽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방송이에요. 근데 워낙 수목금토 이렇게 빼라빼라빼라 나오는 거 아니야? 월은 달이거든요. 이게 뭐 얼마나 저기 하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한국에 돌아와서 그 제가 한 방송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좀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말을 한 것이 편집도 날아가고 어떤 게 그것도 분석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나가나요? 네? 팁이 있나요? 그 앞에서 이야기를 재밌게 해놓은 거를 걸쳐서 이야기하면 안 제일 위험한 게 혼자 둥둥 뜨는 거. 그다음에 그 가장 거기서 중요한 분은 유시민 선생님이거든요. 어떻게든 유시민 선생님이랑 이게 잘 얽혀야 이게 이야기가 엮여야. 예능 공식이 똑같아. 아니, 근데 예전에 제가 교수님하고 한 몇 년 전에 그 과학 프로그램 했던 거 네, 기억나세요? 맞아요. 기억나죠. 그때 뵙고 한 몇 년 후에 방송을 그 중간에 꽤 많이 하셔서 되게 오랜만에 뵀어요. 근데 그 제작진분들 막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오늘 녹화 일찍 끝날 거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우 저분 방송쟁이셔. 실제로 녹화가 되게 컴팩트하게 그래서 제작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비명분명 얘기하고 괴물이 되셨군요. 방송 괴물이셔요. 자, 물리에 미친 진짜 과학자 김상욱 씨. 일상생활도 온통 과학으로 지배되어 있다고요. 약간 오해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냥 합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보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저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딸이 말해줘서 알게 된 사실인데 횡단보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사거리에 4개가 있으면은 그 켜지는 순서가 있어요. 맞아요. 교통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죠.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나요? 특히 중학생애들이 많이 알아요. 그 운전할 때 주변 에피소드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나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플랜비를 가동하셔야지. 사실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면허 없거든요, 아직. 저는 전혀 몰라요. 참 잘 맞췄는데. 공격에 빠졌어. 필요 없어.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로 잘 몰라가지고. 자, 김상욱 교수님이 걸어다니는 잡학사전으로 불리고 있는데 대중분들이 이런저런 과학적인 질문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좀 많이 받으세요? 뭐 오만 가지 질문들가 주로 유사과학 관련 질문들인 것 같아요. 유사과학. 제가 보기에는 유사과학. 유사과학. 그런 거참 과학자들이 귀신이 싫어하시는데. 존재하나요? 뭐 귀신 이런 거. 죽음 이후의 세상은 있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답이거든요. 그렇지. 그럼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없다는 건 증명할 수 없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게 그러니까 없다는 걸 보이려면은 이 우주를 샅샅이 다 뒤져서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전부 다 없다는 걸 하는 순간 비로소 미션 컴플릿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귀신이 없나요? 그러면 몰라요. 외계인은요?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다 가는구나 그냥. 에이, 야, 답답한 문제인데. 답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과학의 역사에서 많은 경우 문제가 됐던 것들은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요. 질문부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달에 왜 안 떨어질까? 이건 질문이 틀렸거든요.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질문은 뭐예요? 달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옳은 질문은 달은 떨어지는데 왜 땅에 닿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을 던지면 날아가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공을 점점 더 세게 던지면 뭐 지금은 가죠. 조합까지 가겠지만 더 세게 하면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면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지만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이게 원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우리 곁에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브레이크 댄스 할 때. 이렇게 접근하니까 재밌다. 그치.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브레이크 댄스 하는 사람들 중력을 무시한다고 하는 거구나. 김상욱 교수님은 과학자가 보는 MBTI는 어떤가요? 저는 여러 차례 MBTI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적이
사실 그 MBTI의 그 M과 B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마이어와 브릭스라는 사람들인데요. 그거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그 고안해낸 거? 사람들이 심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작가이자 소설가예요. 그래서 사실 과학적 근거는 거의 없고, 전 물론 그냥 재미있게 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이것을 이제 확장하거나 그러면 그래요. 사람을 곁을 두고 말이야. 그렇죠. 사람은 그게 뭐 이걸로 미리 판단을 뭐야, 이렇게 해버리거나. 하고. 근데 T야 이런 것도 안 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누구나 다 섞여 있는데. 저 F인데. F로서 그냥 T가 뭐 어때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잖아요. 두 가지. 조금만 성향. 현실적인 얘기하면 그리고 다 100이 없어. 너 100이 T야. 없어. 나 그럴 때 얘기해. 난 미스터 T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제 딸은 또 좋아하거든요. 이런 몇 거. 살이죠, 딸이? 지금 대학교 다니고 아, 있는데요. 그럼 또 한참 또 볼 때네. 네, 그래서 제 딸은 저희 보면서 아빠도 MBTI를 믿지 않는 MBTI야. 딱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진짜. 뭐가 있대요. 그래 안 믿으면 저도 예전에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막 아우 싫다 이러니까 그래서 너가 ISFJ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혈액형은? 혈액형은 뭐요? 혈액형에 따른 그런 그런 거 안 믿으세요? 성격은 믿. 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아니 이거는 그 항원항체 반응에서 오는 건데 그 전혀 성격과는 무관한 것이고 어떻게 사람을 넷으로 구분하나요?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는데 약간 ISFJ 같아. 안 믿는데 묘하게 말씀드리고 싶네. 내가 볼 때 A형 같아요. 아, 나 갈래요 이제. 자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김사홍 씨. 하다 음원까지 발표. 진짜요? 왜요? 이거 홍보하러 나온 거야, 이것도 또? 헤이즈랑 똑같네. 아니. 이거 참. 역주행 노리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뭐 어떤 취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과학과 사람들이라고 과학 그 팟캐스트를 하시던 분들인데요. 2016년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서 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 음원을 만들면 잘하면 대박 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노리신 거예요? 아유, 그래서 과학자들 여러 사람들한테 각자 자기 전공에 대한 사랑에 대한 멘트를 하나씩 쫙 받아가지고 그걸 다 묶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같이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모아서 그 제목이 엔트로피 사랑이거든요. 엔트로피가 뭔지 아시나요? 엔트로피, 에너지, 양 이런 거 아닌가요? 엔트로피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제 이 음원과 관련해서 증가만 해요. 네. 절대로 작아지진 않아요. 따라서 엔트로피 사랑이란 것은 우리의 사랑이 커지기만 하자.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그래요. 아니 근데 확실히 가사가 굉장히. 근데 좋은 의도로 하신 거니까. 그쵸. 궁금해. 가사가 교수님들이 보시면 뭐 벌써 이제 초신성 나오고 뭐 너를 만나기 위해 박테리아에서 진화해 이건 재밌네요. 이건 재밌네요. 박테리아에서. 요 교수님 누구예요? 이분 괜찮네. 이런 건 좀 쉽게 접근할 수 이런 있는. 것도 언젠가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겠지 뭐 이런 것들.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외계인도. 근데 뭐 저기 아까 뭐 엔트로피 얘기해서 조금 어려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노래 가사는 참 쉽네요. 가속 팽창하더라도 저 부분은 가로친 거 보니까 코러스인가 봐. 가속 팽창하더라도 살짝 깔리는 코러스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주는 실제로 가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멀어지지 않아. 뭐 이런 얘기죠. 뮤직비디오도 찍으셨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위아더 월드네. 너를 만나기 위해 박테리아에서 신화의 여기에 왔어. 한 소절을 좀. 그냥 완곡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정보라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있고 동시에 없고. 멜로디가. 그 슈르딩거의 고양이. 맞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으로. 이걸 알아주는 거야, 김수현 씨. 역시. 감사하네. 이거 참 정말. 완전 네모의 꿈인데 양자역학으로 끝나네. 맞아. 뭔가 유치원이나 막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이에요. 편안하게 사세요. 네. 진짜 진심이에요. 아니 라스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성대모사가 있다고요? 아내가 반대한 거야. 이런 성격은
그래도 라스에 나오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연구를 하다가 어디 가나 개그맨보다 많이 준비해.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성대모사가 딱 하나 있어요. 있어요? 아직 한 번도 방송에서 안 했던 건데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성대모사거든요. 옛날에 그 톰 홀스가 했던 그거 말하는 거예요? 1700년대 오스트리아의 사투리로 할 텐데. 네. 오스트리아 사투리. 뭐 이거는 우리가 개인기 평가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 길을 가겠다 얘기야. 그래요. 예. 모차르트의 목소리입니다. 아니 뭐 생각보다 나는 워낙 기대치가 낮아가지고 그런지 뭐 이 정도면은 근데 확실히 포장하는 능력이 대단하시네. 이거 그냥 웃는 거 있잖아. 아무도 이거 사실은 교수고 나발이고 없는데 뭐 오스트리아 1700년대 사투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뭐 들어줄만 하네요. 예. 아마 같이 보이시면 상당히 싱크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독보적인 성대모사를. 뭐 생각지도 못한. 감사하네요.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를. 그러니까 너무 고맙네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 오늘 저 만난 김에 아까 저 보니까 우리 저 교수님 얘기를 아주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듣던데 뭐 물어볼 게 있어요 교수님 만나면? 제가 기화식 가습기에 대한 리뷰도 한번 했었거든요.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인데. 기화식. 근데 주변에 저 말을 듣고 산 친구들이 몇 번 쓰다 보니까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걸레 냄새 같은 게. 그 이유가 뭔가. AS 센터. 아니 AS 센터가 아니라 혹시 물리적으로 뭔가 원인이. 원래 생명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물이거든요. 물이 있으면 금방 그 세균들이 생겨나요. 거기에 그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가? 세균이 있는가만 딱 맞으면 바로 생겨나서 냄새가 나죠. 일단 그 가습기에는 세 가지인가 종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화식이 있고, 초음파식. 예, 초음파식이 있고, 그리고 가열식. 이렇게 가열하는 게 있는데요. 가열식은 기본적으로 끓이는 거라 맞아. 다 죽어요 세균 같은 게. 그 다음에 초음파식이 이제 막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동을 시켜서 때리는구나. 물을 방울로 막 이렇게 때려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청소를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데 기화식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은 이게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젖은 수건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기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넣어서 뭐 바람을 부는 정도가 아마 좀 빨리 날아가게 하는 걸 텐데 그 똑같이 관리를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더라도 기화식이 더 냄새가 나거나 할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럼 빨래 덜 말랐을 때 나는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원리네요. 녹화 끝나고 진짜 연예인들 가끔 느낄 겁니다. 제일 황당할 때. 제가 분장 지고 나서 수건을 받았는데 쉰내가 나요. 그래서 그냥 닦고 얼굴에 그냥 쉰내를 묻히고. 생명이 있었거니. 세균도 생명이잖아요. 자, 관상이 투머치 토커인 우리 개도 씨. 관상 자체가. 예.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라고 하고요. 과학이라는 굉장히 또 좋은 인류가 만들어낸 많은 것들을 대중에게 좀 친절하게 전달해주는. 뭐 쉽게 말하면은 그 시식 코너에서 만두 굽는 그런 일 같은 거라고. 접근성을 좀 가깝게. 정말 맛있게 만두를 구워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고 드시다 보시면 이제 이거 사야겠다.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좀 깊이 있는 과학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아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궤도라는 이름의 뜻이 정확히 뭐예요? 저는 인공위성 궤도를 전공을 했고요. 오비시죠. 네. 그 이제 제가 실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과학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제가 소비되고 끝날까봐 그래서 이제 궤도라는 전공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개도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궤도도 있고 도둑. 네, 도둑, 궤도, 루팡인 줄 아시는 분. 잘못 알고 계시면 또 재밌는 게 이런 설명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잘못 아시네요. 어떻게든 얘기하시는 걸로 다 빠져나가는. 잘 알고 있어도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잘 알면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아니, 우리 개도 씨가 김구라 씨의 독설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셨대요.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해요. 지금도 나왔지만 강호동 형님처럼 하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구라 형님이 딱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를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을 기억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해요. 맞아요. 옛날에 그 원신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게 훨씬 나한테 위협이 되니까 그걸 기억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너 소를 기억하니 호랑이 기억하니? 그래서
그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 이거 꼭 외워 이러면 까먹어요. 근데 얘기하고 너 이거 잊어버려야 돼. 기억하지 마. 그러면 기억하겠다.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훨씬 많은 비율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라 형님의 이 독설이 그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들로 구성을 많이 해요. 그럼 이게 방금 이렇게 콧방귀 끼셨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이거는 있는 부정적인 거예요? 제스처. 아. 네. 그러면 대중한테 각인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잘 들어보면은 실제로 독이 들어있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또 인류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여기서 정말 독설을 마음껏 내뱉는다? 이거는 사회적 도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앞으로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독설은 실제로 독은 없지만 부정적인 단어로 조합한 이야기를 하니까 대중들 기억이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자리 잡으셨죠. 네. 지금 작가님이 제발 짧게 해주세요라고 썼어요. 오늘 방송이 한 3시간 편성. 일단 지켜보자. 네, 지켜보자. 그래. 지켜보자.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궤도 씨가 오늘 이제 특집에 대해서 이게 참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어떤 얘기예요? 어느 별에서 왔니라는 특집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별에서 올 수는 없어요. 에이, 참.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이거든요. 그다음 가까운 게 4.2광년 떨어져서 너무 멀어요.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포메 온도가 수천만 도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느 별에서 왔니가 아니라 어느 별에 속한 개에서 있는 행성에서 왔니? 뭐 이렇게. 어느 별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행성에서 왔니? 이런 표현이 더 별에서 못 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맞아. 아유 예. 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또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 최강희님을 만나 뵀을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4차원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4차원이라는 말이 독특하다 약간 또 어떤 매력이 독특한 매력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사실 4차원 존재라서 네, 지금 차원이 3차원이고 거기에 시간 차원을 더해서 우리는 4차원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 4차원 같다 이 말은 너는 정말 평범하구나. 네, 그래서 이게 촉근 이론에 따르면은 11차원까지 확대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11차원에서 왔니? 이렇게 너 11차원 같다? 이게 훨씬 더 의미 있다. 자, 우리 궤도 과학에 정말 미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궤도 씨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세를 치르게 된 계기가 있었죠. 네, 그 침착맨님 하시는 너튜브 침투브라는 채널에 이제 섭외가 돼가지고 그래? 네, 좀 특강 같은 걸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정말 큰 채널에 나갈 기회가 많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한번 내가 제대로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한 5시간 정도를 했어요. 네. 양껏 털었네. 네, 정말 저는 이번에 아예 다 그냥 완전히 과학에 빠져들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5시간을 했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왜 이렇게 짧냐고 더 해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상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몇 번 더 출연을 하면서 지금 이제 좀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저 5시간씩 혼자 떠들고 그런 사람이 참 양껏 못 들어서 좀 답답하지. 사전에 좀 많이 좀 주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라스 나오신 분들 많이 또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빠니보틀 같은 경우가 형 절대 말 많이 하지 마. 다 바쁜 상황이야. 그리고 작가님도 막 여러 번 강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입을 그러니까 벌리려다 이러고 있거든요. 많이 말랐어요. 잘 참고 계신다. 저 정말 잘 참고 있죠. 네, 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주우재님하고 했던 방송이 아마 그게 최장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11시간 40분. 라이브를요? 네, 라이브로. 라이브 11시간? 네, 주우재도 11시간 했어? 네네네.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 아우 시청자가 계속 많아요. 늘어나요. 네. 야, 그걸 11시간을 했어? 너무 즐겁게 했고. 근데 그 11시간 동안 그 양질의 대화가 이어지나? 과학이라는 거는 사실 수천 년이 쌓였기 때문에 대화가 11시간 40분 부족하죠. 또 워낙 또 데이트가 많으시니까. 너무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많고 공중파도 하루에 한 4편 정도만 해야 돼요. 6시간씩 한 4개 정도. 그래서 이제 라스 뭐 저녁 6시부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통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으로 하고 비난은 자기가 감수하고. 그런 거가 사실은 저는 그게 지금 공중파 해법이라고 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안정된 그런 거니까. 편집할 거 기대하고 말이야. 쓱 던지고 말이야. 나 이런 거 원치 않아요. 그냥 다 하는 거야.
알로 가자고. 그렇게 가시죠. 근데 진짜 11시간 40분을 해도 네, 너무 그거를 재밌어요.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한데 너무 재밌게 말씀. 아쉬워서 정말 아까 뭐 사주 얘기부터 할 얘기 많았는데 잘 참으셨어요. 그때 제일 근질근질했겠다. 그때 지금 거의 립이 다 날아갔어요. 잘 참았어. 2024년에 결혼하시겠네요? 라고 얘기를. 야, 진짜 뭐가 그런 게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아까 테이블 아래를 약간 허벅지를 이렇게 막 하시는 것 같던데. 과학도 참는 거야. 아, 참아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저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북극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 네. 제가 이제 그 노홍철 형님하고 이제 빠니보트라고 북극을 갔다 온 게 있어가지고 그때 유튜브 촬영 갔구나. 네, 일정을 딱 조율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북극 가 있는 날에 이제 이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제 시차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새벽 4시까지 통화하고 또 말이 또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3시에 끝내고 자려고 했더니 계속 얘기하니까. 이걸 제가 과학적으로. 아 근데 북극 갔을 때 그 침착맨님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추우니까 입이 얼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야?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그때 전 느낀 게 아 야외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가더라도 따뜻한 지역으로 가야 되고 스튜디오 촬영이 확실히 좋구나. 이걸 느꼈죠. 말을 위해서. 네네 이걸 저도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셨겠네.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계속 개선을 해가지고 이 여행 말미엔 이제 막 노르웨이 물에 막 뛰어들고 했는데 아 그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네, 이제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네, 말미에 보면 또 그래도 꽤 살아납니다. 자, 궤도가 지금 박찬호 씨도 질려 도망갈 정도의 투머치 토커인데 특히 화제가 된 궤도가 말하는 소리, 궤소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지평 좌표계로 고정을 하셨죠? 저는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지방령이라고 어디 한 군데 붙어 있는 귀신이 있어요. 맞아.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귀신이 우리 눈에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지금의 물리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중력이나 전자기력 같은 힘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구 위에 멈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귀신이라면은 지구가 1시간에 1,600km를 자전을 해요. 그리고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전까지 하니까 1초에 30km씩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초만 지나도 나는 지금 한국이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태양계 자체가 초속 220km로 공전을 하니까 귀신이 딱 몇 초만 지나도 그냥 우주 공간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외로워. 지방령 행세를 하려면 머릿속으로는 좌표 계산을 하면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고정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평에서 지상에서 보는 좌표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지의 존재를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떻게 지평 좌표계로 본인의 몸을 고정했는지. 근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포 영화 자체를 못 보시고 실수로 틀었다 나오면 그날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지평좌표 고정하셨죠? 이걸 들으면은 너무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아마 공포 영화를 봐도 공포 영화 댓글에도 계속 이 맞아, 지평좌표계. 아마 심야괴담에도 아마 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릴 거예요. 너무 재밌어. 심하게도 한번 좀 나와야 되겠네. 그래, 잘 나가면 맞네. 근데 약간 괴담이라기보다 즐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아니야. 근데 있잖아 그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무서워서 무서움을 많이 타죠. 무서움을 많이 탄다고 표현하진 않고요. 이제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알아서 한번 보자고. 그리고 엄청 놀랄 거야 아마. 이런 또 괴소리가 있습니다. 우린 정자 시절에조차 1등이었던 적이 없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프라이드 중에 하나가 2억 분의 1을 뚫었다. 맞아, 그러니까. 네. 1등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닌가요? 그냥 첫 번째 정자는 그 난자의 세포벽에 부딪혀서 죽어요. 일단. 네. 1등은 죽었네. 보통은 이제 막 뚫어놓으면 한 8번째, 뭐 7번째 이런 친구들이 들어주장을 하거든요. 선발 때는 죽고 선발 때 죽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정자 시절에서조차도 사실 1등은 아니었다. 1등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눈치를 잘 봤고 적절한 속도를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또 의미를 줘야 된다. 오케이. 그렇죠. 철학적인 얘기야. 그리고 이런 괴소리. 평생 노를 적고 있었어. 이거는 사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노를 네가 젓는구나.
근데 이게 아니라 저는 물이 아예 없을 때도 그냥 계속 젓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젓다가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아 이제서야 네가 앞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과학 이야기를 한 지도 한 13년, 14년이 됐고 대중 앞에서 한 지는 한 400석 관객석에서 한 2명 앉아 계신데 강연한 적도 있고 예, 그때는 뭐 사실 아예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 적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물이 들어올 거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물이 언젠간 또 바로 빠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때도 저는 땅을 긁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젓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나가는 거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맞네. 아니 과학인데도 위로가 되네요. 저는 계속 젓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은 상관없고. 알고 보면 연예계 인맥왕이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도 마침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요? 이렇게 이제 친해지는 경우가 또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누구? 뭐 자주 뵙는 분은 뭐 김풍 작가님도 계시고 박정민 배우 그레이라든지 쿠키 뭐 원제 쿠기 씨. 쿠기 힙합하는 친구들이 네 많이 계시고 힙합하는 분들이랑 어떻게 또 연이? 아 근데 원래 과학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그 전현무 선배님도 이제 첫 녹화 때 한번 딱 봤는데 이제 너무 막 잘해주셔가지고 그 뒤로 이제 뭐 또 계속 교류를 잘하고. 네. 궤도 씨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니까 과학에 빠져들어서 팬 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니까. 네. 그 K사에서 그 어떤 되게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 분 단독 예능이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약간 깜짝 초대 손님 같은 걸로 한번 저를 부르고 싶다 제작진이. 그래서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그 임영웅님. 좋아하시는 것들을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갖고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뭐 저를 알겠느냐 뭐 이러고 갔는데 그 제가 이제 딱 뒤돌아 있었는데 여기만 보고도 궤도님 이러셔갖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초청 받았던 곳이 LA였어요. 미국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인연이 만들어져서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한번 콘서트도 제가 열심히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갔다 오고 네, 근데 이제 또 응원하는 연락 한번 하고 근데 그 이런 걸 언급하는 게 조금 또 괜히 방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있어갖고 제가 한번 내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또 선한 친구라 뭐 예능 안 나가는데 뭐 예능 나간 효과도 있고 좋죠 뭐 이렇게 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갖고 근데 자, 과학에 미친 남자입니다. 궤도. 군대에서도 과학하려고 뭐 특수부직에 지원했다고요? 하늘을 보는 기상병이 있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너무 즐겁게 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기상이라는 게 유체역학의 흐름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게 많고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가서 뭐 위성 사진도 보고 그래서 지금도 그 예보 보는 대신에 저는 이제 기상청 들어가서 레이더 사진이랑 위성 사진 보고서 이 정도의 비가 오겠구나 이런 걸 좀 미리 일반 예보는 CC에서 안 보는 거야. 보지만 약간 결과를 안 보고 그냥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구름이 별로 없으니까 지나가겠다. 뭐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면 놀란 게 부대 전체가 다 고학력자들. 네, 전부 다 고학력자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이런 합리적이었다.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만나잖아. 그러면 야 말 똑바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군대 생활이 즐거웠나 봐. 저는 다시 가라면 갈 수 있어요? 저는 선택지가 있다면 가는 건 나쁘지 않겠다. 네, 도서관도 많이 갔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땡보라고 표현하면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되게 합리적인 군 생활을 했다. 왜냐면 저한테 맡겨진 업무를 그래, 다 고학력자만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랑 다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까 관동 선배도 이렇게 인사는 기상병 궤도. 이렇게 인사는 아니 이렇게 인사는 궤도가 지금 군대 속설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너무 재밌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 일병 말 상병 초가 되면은 대부분 헤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왜 헤어질까? 이것도 과학적인데 그래? 사실 헤어짐이
굉장히 슬픔이 가득할 땐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아프기만 해 일단. 네, 아프다는 괴로움 때문에 그리움이 크지 헤어진다는 결심 못 해요. 네, 근데 언제 헤어지냐면은 이제 익숙해질 때, 이 아픔이 익숙해지면은 내가 이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부재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되면은 헤어짐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게 이제 내부적인 상황이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일말상초쯤이 지나면은 그때 외부에서 이 사람의 애인의 부재를 외부의 이성들이 눈치채요. 쟤는 혼자구나라는 걸. 너 이제 기다려봐야 어차피 헤어진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모든 내부 외부 조건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일말상초다. 일말상초. 과학이네. 그렇죠. 완전 과학이죠. 네, 그래도 재밌는 게 지금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거든요. 군대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사실 완전 과학이에요. 왜요? 네. 공감이 안 될수록 더 신납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편도체랑 해마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네. 부정적인 기억이 더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왜냐면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좋아할까? 이게 그 군대에서 벌어진 모든 이야기가 검증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오직 나 자신의 증언만이 검증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어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검증이. 그러니까 각자 개인만의 나만의 신화를 이뤄내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항상 힘들다는 나의 어떤 신화를 통해 도전 정신이나 끈기를 어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심지어 좀 공감 안 되시죠? 저는 전혀. 네, 왜 저러는가. 전 나중에 엠뚜루 마뚜루를 볼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못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특권 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는 정보로 인한 특권 의식. 이것은 우리만 공유한다. 아까 전에 옆차기 이야기하실 때도 그러네. 옆차기로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 걔도 우리 때만 했어. 아니, 진짜. 우리 때는 세 명이 쓰러지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분기가 잡혀서 딱 나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국진형님의 증언밖에 없다. 네. 이쪽은 증언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사실 신화가 만들어질 만한 요소도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신화를 저기에 편의점 가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려주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군견 듣기만 했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화가 될 수 있죠. 뭔가 신비로워. 네. 그래서 단절될수록 이제 신화를 만들기 좋고 많이 알려진 조직 같은 경우는 신화를 만들기 좀 어렵죠. 그러네. 재밌네. 정보가 없을 수도 있죠. 계속 이 프로게이머 시장의 지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딸만 나오더라고요. 진짜 한 2명? 뭐, 이 2명만 다 데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딸인 거예요, 몇 명이. 그래서 뭐, 어느 과학 사이트 보니까 전자파를 많이 쐬면 이세가 이제 딸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PD들이 딸들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되는 일이에요. 요거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이 이야기가 과학적이진 않다라고 보는데 이 속설이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할 법하다. 네, 왜냐면은 X 염색체를 갖고 있는 정자와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정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X 염색 전자가 크기도 훨씬 커요. 훨씬 좀 강인하다 그러죠. 그래서 Y보다 X 염색체 정자가 훨씬 강인하고 혹독한 환경, 특히나 이제 몸 안에 산도가 높으면 잘 버티는 게 이제 X 염색체 정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아서 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나온 속설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근데 전자기파가 그 정도의 환경을 만들긴 좀 어렵고 전자기파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려면 굉장한 고출력이어야 되는데 뭐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뭐 장비를 많이 보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할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은 그 몸 안에 산도가 올라가서 환경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고 그러면 X 염색체 정자가 많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럼 딸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막 드라마틱하진 않고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네. 다른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는데 산도 얘기하니까 산도가 얼마였더라고요? 그 몸 안에 산도가 올라가서 환경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고 그러면 X 염색체 1200원. 야, 뼛속까지 PX병이네. 그거밖에 안 돼.
한번 듣게 되네. 자, 조현재 씨가 오늘 궤도 씨에게 제보하고 싶은 기이한 현상을 보셨다는데. 재밌겠다. 과학 관련된 거. 이것도 사실 좀 고민되는데요. 괜히 갖고 온 거 아닌가.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 뭔데? 이거 제가 사실 좀 UFO에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UFO 자료를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궤도 씨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를 해봐야겠다. 제가 UFO 사진을 찍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예. 찍었어?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100배 주문해놨어요. 제가 사진을 그래? 뭐야? 모양은 이건 뭐야? 이게 확대된 거죠? 네, 저게 이제 100배 줌한 거.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하늘을 항상 보거든요. 저게 떠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안에서도 저게 보여요. 근데 들어가서 바로 확인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건 UFO가 아닐까. 이동 중이었어요? 아니면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죠, 이게. 머물러 있다 다시 가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위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근데 이게 사각? 저거는 UFO가 맞습니다. 진짜? 궤도. 진짜? 궤도. 맞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UFO에 대해서 좀 혼란을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은 뭐 어디 미국 어디 의회에서 UFO 인정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예요.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 그래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UFO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라진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한 30분 안에 30분 정도. 그러면은 아마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위성일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은 보통 저궤도 위성이랑 뭐 정제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 태양광 패널이 각도가 잘 맞으면은 밝기가 거의 금성까지 밝아집니다. 네, 그래갖고 마치 조그만 달 정도로 보이기도 해요. 각도가 잘 맞으면은. UFO에 대한 것도 증거가 대부분 목격담이에요. 군대랑 되게 비슷해요. 네. 실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유일한 증언이 나의 목격, 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과학에서는 이 목격담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입니다. 과학은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이나 메커니즘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저 사진은 지울까요? 놔둘까요? 그냥 근데 좋은 추억이죠. 스토리거리는 된다. 인스타 스토리거리는 된다. 그래도 좋은 콘텐츠였었네요. 좀 아쉽네요. 엄청 심해요. 저만 발견한 왜냐면 아까 UFO라고 말씀하셨을 때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하나 건졌다 했는데. 이거 저는 진짜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언젠간 만나게 너무 되겠네요. 궁금했어요. 너무 좋은 거. 언젠가 한번 꼭 ET를 만나기를. 서로의 마음을 잊고 있는 새로운 꿈을 만들어 세계 찾아가 만나면 좋은 친구인데 너는 내게 올 때 좋은 친구